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현입니다. 날이 춥습니다. 글쎄요, 이제는 쌀쌀하다는 표현으로는 좀 안 될 것 같죠.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걸 이 날씨도 아는지 오늘부터 이 수능 한파가 시작된 분위기인데요. 지금 이곳 서울 여의도엔 비가 제법 많이 내리고 있어요. 오후에 이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다음에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 수험생 여러분, 이 찬바람 들지 않게 든든히 옷 챙겨 입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건강관리에도 좀 신경을 더 쓰시고요. 자, 심기일전. 이 말은 지금까지의 마음 자세를 돌려서 새롭게 가다듬는 걸 뜻하는데, 비록 날도 춥고 마음도 좀 추울 수 있는 그런 날이지만 남은 시간 심기, 마음의 틀을 단단히 잡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능을 하루 앞둔 만큼 퀴즈 대신에 수험생을 위한 여러분의 힘찬 응원 문자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이 떨리는 마음, 긴장하는 마음을 어떻게 가라앉히면 좋을지, 또 심기일전할 수 있는 방법, 지혜, 묘안 어떤 게 있을지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방송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검색하시면 바로 KBS 라디오 전국 일주 화면이 뜹니다. 또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거든요. 이곳에 여러분들 수험생을 위한 격려의 문자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입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20학년도 이 대입 수능 시험 앞두고 오늘 각 고사장별로 예비 소집도 있었는데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거든요. 오늘 밤 11시를 기점으로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다고요? 네, 지금 서울 지역 좀 비도 내리고 있고 이제 그렇긴 한데요. 내일은 눈 내린다는 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기상청이 오늘 밤 11시를 기점으로 해서 서울, 인천, 경기, 그다음에 서해 5도, 강원 이들 지역에 한파주의보를 내린다라고 이제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 기온이 그 전날 대비 한 10도 이상 하강을 해서 3도 이하로 떨어지고 평년값보다 3도 이하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주로 이제 발효가 되거든요. 네. 자, 그런데 내일이 바로 그런 경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그 지역별로 아침 최저 기온을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영하 3도, 인천은 영하 1도, 춘천은 영하 4도 이렇게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는 겁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지금 강한 바람까지 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돼서요. 이 체감 온도는 이보다도 5 내지 10도 정도 더 낮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오늘 대비해서 한 10도 내지 15도 정도는 더 떨어진 기온이다. 예.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큰 시험 앞두고 긴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체감 온도가 더 내려가지 않을까. 이 수험생들 마음 단단히 그러게 먹어야 될 말입니다. 것 같습니다. 네. 자,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따른 살처분 돼지에서 핏물 침투수가 유출된 사고 관련해서 이 시민들 불안 우려 때문에 중단됐던 경기도 파주의 이 금파 취수장의 취수가 정상적으로 재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부가 오늘 이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환경청하고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그 연천 취수장 현장을 이제 확인을 했고 침투수 사고 전후이 전혀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다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돼지 사체 핏물 유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이제 연천 취수장인데 거리가 이제 13km 정도 되고요. 비교적 가깝다고 볼 수는 있는데 핏물이 유출된 지점은 매몰지 인근이라는 거고 방제독 치고 차단 시설 설치해서 하류 지역으로 핏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조치를 했고 이 유출된 핏물, 어제 그 사진으로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건 펌프 흡입이라든가 준설 같은 걸 해서 지금 현재 그 하천의 핏물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이 돼지를 살처분할 때 감염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 침출수에 바이러스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요. 바이러스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정수장에서 정수 처리 후에 소독 공정을 거치게 되면 99.99%까지 바이러스가 제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안전하다. 일단 이제 이런 설명입니다. 사고 지점과 가장 가까운 곳이죠. 이 연천 통합 취수장은 사고 이후에도 계속 지금 정상적으로 취수를 해 오고 있고요. 파주 금파 취수장은 어제 오전 10시부터 이제 취수 중단을 했다가 네. 오후 3시부터 정상 취수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국민들이 이 노후 대비를 좀 서둘러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하라는 취지로 정부가 이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5세로 내리고 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도 넓히기로 했죠. 네, 일전에도 한번 좀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죠. 이미 예고가 좀 됐습니다. 예, 금융위원회하고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로 이 구성이 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가 오늘 이제 그 경제 활력 대책 회의를 열었고요. 일단 그 방안을 좀 이제 확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이제 55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고요. 이 기준은 부부 중에 연장자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도 기존의 시가 9억 원 이하였는데 공시가 9억 원 이하로 이렇게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시가는 더 높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시가가 시가의 대략 한 70% 정도 이렇게 그렇죠. 안팎에서 형성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아마 13억 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도 이제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고요. 네. 또 이 주택 연금 대상 주택의 종류도 좀 넓혀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준 단독, 다가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이것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할 그런 이제 예정이고요. 예. 이렇게 되면 한 135만 가구 정도가 이 주택연금에 가입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고요. 이렇게 되면 대략 3억 원 상당 주택을 소유한 만 55세 가구주 같은 경우에는 월 46만 원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요. 내년 1분기에 그래서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가입주택 가격 조건 완화 부분은 공사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또 국회 논의에 따라서 약간 유동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관광 특구나 혹은 지자체장이 지정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던 5개 영업의 그 제한의 빗장이 풀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이제 경제활력 대책 회의에서 이 혁신 성장 및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이거를 이제 내놓고 논의를 좀 했는데요. 대략 그렇게 방향성이 좀 잡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광 특구나 호텔, 지자체장이 정한 장소에서만 기존에는 5개 영업이 가능했는데 모든 곳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제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법령 개정 전이라도 5개 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달에 5개 영업 가이드라인을 배포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자체 차원에서 5개 영업 지역을 적극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다만 이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을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위생이라든가 안전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식약처장과 지자체장이 좀 제한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규제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은 뭐 이게 외식업종 자영업자들이 꾸준하게 요구해온 사안이긴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주택가 심야 소음 민원 발생 우려 이런 것도 없잖아 있어서 그렇죠. 이 부분도 좀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허락을 네. 하더라도 좀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또 맞습니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소음 같은 이런 민원 문제나 위생상의 문제만 없다면 일단 모든 장소에서 이 5개 영업은 원칙적으로 허용은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부가 어제 이 광주, 대전, 울산 등 전국 7곳을 제2차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했습니다. 네, 지금 뭐 해당 지역들이 그것 때문에 아주 후끈합니다. 네. 오늘 뭐 관련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계획들도 발표를 하고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전은 바이오메디칼, 전북은 친환경 자동차, 그리고 광주광역시는 무인 저속 특장차, 제주도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전남은 에너지 신산업, 울산은 수소 그린 모빌리티, 경남은 무인 선박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규제가 없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 겁니다. 예.
이 충북은 바이오 의학 사업을 해서 이제 그 신청을 했는데 최종 지정에서 탈락하긴 했어요. 네. 자, 그런데 아마 3차 규제 자율특구 지정 때는 아마 허용이 될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도전하는군요, 충북이.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뭐 정부는 고용 효과도 꽤 될 걸로 보고 있고, 또 기업 유치도 한 140여 개사 정도 가능하지 네. 않겠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지금 뭐, 이번에 특구 지정을 못 받은 지방 같은 경우에도 오늘 그 이낙연 국무총리가 앞으로 컨설팅 같은 것을 해서 도와주겠다. 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보행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서울 시내 대각선 횡단보도가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023년까지 현재 120개 수준인 것을 240개 수준으로 늘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시내 교차로 한 5,700여 곳을 전수조사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가능한 지역을 이제 516곳으로 파악을 했고, 내년부터 연간 한 30곳 이상씩 이렇게 설치해 나가는 그런 단계적인 조치에 이제 들어간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지선이나 이면도로 같은 주로 좁은 도로 위주로 설치를 했는데, 앞으로는 간선도로 같은 그런 넓은 도로에도 이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를 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지역에서도 최근에 좀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역시 뭐 도로교통 체계도 보행자 우선으로 지금 이제 점차 변해가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보행자 입장에서는 참 편리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신호체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네. 지역 뉴스 브리핑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내일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게 됩니다. 수능 이런 걸 아는지 하늘이 알고 있는지 비도 오고 우중충하고 내일은 또 추워진다고 하니까 이래저래 마음 쓸 일이 참 많습니다. 자, 이 수능을 하루 앞둔 만큼 오늘은 퀴즈 대신에 여러분의 힘찬 응원 문자를 받고 있는데요. 3901님, 제자들아 마음 편히 먹고 제 실력 발휘하거라, 사랑한다, 화이팅 하셨고요. 6755님, 급할수록 돌아가라 했죠. 혼자 차 한잔 마시고 식사하고 취침 후에 나중에 다시 생각하면 태산 같은 고민도 작아지던데요. 느긋하게 오늘을 보내라는 인생의 선배 조언이었고요. 7091님, 그동안 어두운 터널 지나오느라 고생한 수험생들 오늘 내일까지만 힘내세요. 내일만 지나면 반은 빛이 보일 테니 라고 하셨습니다. 자, 762님, 실력과 함께 행운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와닿은 말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행운도 참 중요한 거죠. 운이 좀 따라줘야 되는 거죠. 네. 잘 찍으라고 뭐 포크도 선물하고 그러잖아요. 예. 감을 잘 잡으라고 뭐 이 감 말랭이 선물한다는 어떤 경찰서 얘기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고, 실력과 함께 행운을, 이게 와닿는 문자네요. 6192님, 심기일전은 버릴 건 버리고 잊을 건 잊는 마음부터 가져야 새 출발이 됩니다 라고 하셨고, 1500님, 수능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자 파이팅 하셨습니다. 자, 좀 격려가 될까요? 수험생들 이 방송 듣고 계시다면 힘내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분의 문자도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커피 쿠폰 또 선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3시 20분 돼 가고 있는데요. 지역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대전으로 가볼게요. 방희진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전입니다. 대전도 비가 옵니까? 네, 아니 지금 비가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충남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되고요. 밤이 되면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예상됩니다. 예, 양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그러면 좀 꾸물꾸물한가요? 대전의 하늘이? 흐립니다. 흐리요. 예. 자, 오늘 공주에서 그 문화예술을 꽃피우고 있는 공주국제미술제가 열리고 있다는데 준비하셨다고요? 네, 지금 공주에는 올가을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물들일 예술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공주 인민미술관에서 각국의 유명 작가들이 참여하는 공주국제미술제가 오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주제전과 7개국의 작가들의 작품전, 야외 조각전으로 나뉘는데요. 올해는 아트 인 라이프, 생활 속 예술이라는 주제로 아시아인의 정신과 생활 속에 깃든 미술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네. 더 자세한 의미는 인립관장을 통해서 들어보시죠. 네. 동양에 있는 오리엔탈 그 작가들이 주로 이해하기 쉽고 그 사람들하고 공감하는 그 주위 환경들이 같기 때문에 동아시아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는 모든 그런 작가가 느끼고 있는 그런 작품들을 그림으로 한번 승화시켜보자. 어떤 사람은 담배 물고 생활 속에 뜨는 그림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고기가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베트남 쪽 가보면 막 전깃줄이 그냥 그 하나의 예술이에요, 예술. 서양 작품만 있는 줄 알고 왔는데 아시아 작품들도 많이 있어서 좀 새로웠던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서구의 미술 행사들은 좀 많이 봤는데 아시아 작가들에게 초점을 둔 행사라고 하니까 좀 특별하고 더 친근감이 가겠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이번 미술제의 핵심입니다. 네. 그동안 영국, 미국, 독일 등 서양 작가들의 작품들은 많은 지역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는데요. 상대적으로 아시아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찾아보긴 쉽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공주 국제미술제에서는 아시아 지역만의 미술 작품들을 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작품이 가장 기억에 남던가요? 그 베트남의 훈코와 나주엔 작가가 그린 더 러버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예. 베트남은 오토바이가 대중화돼 있어서 베트남 사람들에게 오토바이는 굉장히 친숙하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훈코와 나주엔 작가는 이 오토바이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인격화시켜서 그렸는데요. 작가가 머나먼 타국에서 느꼈던 생활 속 예술을 개성 있는 방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처럼 그 나라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각 국가별로 작가들의 시선과 표현력 등의 차이를 살펴볼 수도 있었습니다. 아유, 궁금하네요. 백문이 불여일견 그 작품을 좀 보고 싶은데 어쨌든 그림이 갖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를 이제 그 현장으로 안내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태국 등 쉽게 접하기 힘든 다양한 국가의 그림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삶의 모습들을 표현했기 때문에 작품 안에서 각 나라의 정신과 문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 기억에 남는 또 다른 작품이 있는데요. 파란 가을 하늘을 쏙 빼닮은 유병호 작가의 작품입니다. 작품 소개 들어보시죠. 네. 제가 항상 좋아하는 블루 아니면 마밀리온, 앤드 블랙 이런 어떤 색깔들을 적절하게 잘 배치 화면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상쾌함이라든가 즐거움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제 작업의 어떤 모티브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쁘다 이것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상쾌하거나 즐겁거나 이런 것들이 다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소중하게 다시 끄집어내서 붓질 한 번, 색채 하나 또 이런 것들로 해서 내면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 이 관객의 어떤 관람객의 기분 전환을 위해서 정신 건강을 위해서 붓질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라는 건데 제가 지금 미리 방혜진 리포터가 보내준 사진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네. 이 작품 이름이 뭡니까? 네, 블루 앤 재즈라는 이름의 추상화인데요. 예. 이 작품은 구체적인 형상을 그린 게 아니라 작가 자신이 일상 속에서 기억하고 싶은 느낌과 감정을 재즈의 선율처럼 재해석해서 새롭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요. 제가 어떤 그림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네. 한번 눈 감고 상상해 보시죠. 아, 눈을 감아야 됩니까? 네. 좋습니다. 네모난 파란색 배경화면에 조금 더 진한 파란색 네모가 들어있고요. 그 안에 검은색 네모, 그 옆에 빨간색 네모가 그려져 있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네. 제가 이런 추상화에 접근하는 재미있는 방법도 작가님께 들었는데요. 작품은 무엇을 표현하고자 한 건지, 숨은 의미가 무엇인지 보물찾기 하듯 감상하는 게 포인트라고 네. 합니다. 그러면서 상쾌함과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다. 이게 또 작품 감상의 깊은 맛이 아닐까 싶어요. 네. 앞서 야외전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작품들이 있습니까?
네, 야외에서도 따사로운 가을 햇살과 함께 다양한 설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산업 폐기물로 버려지는 폐자동차 부품이 재미난 모습의 조각품으로 탈바꿈했더라고요. 네. 산업 폐기물은 그냥 버려지기 마련인데 작가가 재활용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새롭게 작품으로 재탄생한 것이 색다른 감동을 줬습니다. 이처럼 공주에는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물들일 예술이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예술 힐링하러 떠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공주 국제미술제 30일까지 이어지는 전시회고요. 자, 그러면 또 대전 지역에서 소개해 주실 내용이 뭐 또 있을까요? 네,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대전문화재단에서 2019 고3 수험생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공연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네. 아, 어느덧 수능이 내일입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모든 수험생 여러분께 행운이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시험 잘 마무리하시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전통 문화를 향유하는 기회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방희진이었습니다. 네, 소식 고맙습니다. 큰 시험 끝난 수험생들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대전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이 무형문화재 공연 한 번씩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울릉도로 가볼게요. 김혜진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울릉입니다. 울릉도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 기온 15도로 오늘 저녁 비 예보가 있어서인지 울릉도도 하늘이 흐리고 바람이 세게 불고 있습니다. 네. 울릉도 해상의 물결은 최고 4.5m까지 높게 일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오늘 여객선은 일정을 앞당겨 운항합니다. 그렇군요. 바람이 부니까 또 물결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울릉도에서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은 울릉도에서 섬안의 섬과 같은 곳 나리분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나리분지는 울릉도의 관문인 도동항에서 섬 일주도로를 따라 차량으로 40분 정도 이동하면 도착하는 곳인데요. 네. 이곳의 동서 길이는 약 1.5km, 남북 길이는 2km로 울릉에서 유일하게 평지를 이루고 있고요. 주변에 성인봉이나 미륵봉, 송곳봉 등 분화구를 두르고 있는 봉우리들이 네.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리분지에 주민들은 몇 분 정도 살고 계실까요? 예, 이 나리분지엔 13가구가 살고 있는데 주민은 30명 정도입니다. 네. 이들은 대개 산나물과 같은 밭작물을 재배하거나 식당을 운영하는데요. 사실 나리분지와 같은 화산 분화구에 사람이 사는 건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물다고 합니다. 이 가령 백두산 천지나 한라산 백록담처럼 일반적으로 화산 분화구엔 물이 고여 있지만 나리분지엔 우리 울릉도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특이한데 요즘 이곳의 풍경은 어떨까요? 가을 예. 풍경. 예. 예, 제가 지난주에 직접 이 나리분지에 가보니까 늦가을 정취가 아주 물씬 풍겼습니다. 네. 주민들은 좀 일찍 겨울 맞을 채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주민 김두수님이 들려주는 나리분지 요즘 모습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금 우리 평상에 마거막나무하고 벚나무가 노랗게 물들어서 아주 예뻐요. 월동중비 어느 시골이나 비슷비슷해요. 여기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불 때는 집도 있어요. 나무 벌레도 있어서 또 그런 집에는 나무 조금씩 하고 김장하고 저는 며칠 전에 매주 끓였거든요. 지금 저 천막 밑에 달아놨고 뭐 또 가을 무 뽑아서 거지하고 무하고 또 이렇게 저장하고 겨울 준비하고 원래는 소설이 11월 22일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지내보니까 이게 절기가 너무 정확하게 손님 맞아요. 아마 소설 땐 첫눈 올걸요.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해보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강력 추천합니다. 나리분지 겨울을. 아이고 가고 싶어요. 네. 참 정겹기도 하고 마치 그 동화 속에 아늑한 마을 분위기가 막 그려집니다. 네, 그리고 그 풍경만큼이나 이 나리분지란 이름도 정말 예쁘죠. 맞아요. 예. 이 한자어로 비단 나자를 써서 비단처럼 아름다운 마을이란 뜻이 지명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마을이 나리분지란 이름을 얻게 된 데엔 사연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예. 오늘 송미아 문화해설사에게서 설명 들어봤습니다.
옛날에 이제 개청령 시대에 육지 사람들이 울릉도에 이주해서 살기 시작했는데 500명 정도까지도 이 나리 마을에 농사를 짓고 살았대요. 근데 지금보다 훨씬 많은 주민들이 살았는데 그분들이 먹고 살 게 풍족하지 못했고요. 특히 겨울이 긴 곳이 여기 나리분지라서 먹을 게 없을까 싶어서 그 나리꽃에 뿌리를 캐서 그걸 이제 쪄서 먹으면 감자랑 비슷한 그런 구황 식물로서 좋은 먹거리가 되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걸 먹고 겨울을 났고요. 그거를 기원으로 해서 나리 마을, 나리 분지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아, 이것도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 나리 분지, 그 나리가 비단처럼 아름다운 말이라는 뜻도 있지만 지금 설명대로 이게 이제 그 나리꽃의 뿌리를 캐서 감자 대신 먹었다. 어려운 시절에 상당히 그 울릉도 개청민들의 고된 생활상이 반영된 그런 이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선말 나리는 그리고 백합과 식물로 꽃도 아주 예쁜데요. 울릉도에서만 자생하는 특산 식물인데 나리분지 곳곳에 자생지가 있고요. 또 나리분지 주변으로 여러 둘레길에서 울릉도만의 자생 식물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주변에 그 트레킹 코스도 몇 군데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이 나리분지는 화산이 폭발해 만들어진 후 나리분지 북서부에서 한 차례 더 폭발이 일어나 좀 특이하게 작은 이중 화산이 만들어졌는데 알봉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아하. 이렇게 지질학적 가치가 높아 둘러볼 곳이 참 많은데 임정훈 문화예술사가 추천하는 겨울철 나리분지 둘레길 함께 들어보시죠. 네. 나리분지에서 출발해서 신령숲길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왕복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이제 우리 다 시달렸던 거 쫙 내려놓고 자기만의 길 걸을 수 있는 길이고 그다음에 또 알봉 여기가 나리분지에서 왕복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어서요? 네. 그러면은 북면 쪽 바다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깊대봉을 가면은 울릉도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거기도 왕복 한 3시간 정도 넉넉잡게 걸으면서 여기는 특히 뱀이 없잖아요. 겨울은 겨울대로 눈이 오면은 신령숲길 걸으면 되는 거고 또 가을은 가을대로 지금 막 언행잎이라든 단풍잎이 떨어지는 이 호젓한 길을 같이 걸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울릉도에 뱀 없고 도둑 없고 공해 없고. 네. 그렇죠. 울릉의 산무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정말 아주 행복하네요. 말씀만 들어도. 이 나리분지 주변 걸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의외로 둘러볼 곳이 꽤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나리분지엔 또 1940년에 지어진 투막집이 있는데 바람이 세게 불고 눈이 많이 오는 지역 기후 조건에 맞게 매우 견고하게 지어져 지금까지도 형태가 잘 보존돼 있습니다. 그래요? 문화재로도 지정된 곳이어서 함께 살펴봐도 좋고요. 그리고 이 나리분지엔 섬의 주요 상수원인 추산 용출소도 있습니다. 나리분지에 스며든 지하수가 땅 위로 솟아나는 곳인데 수량이 풍부해서 울릉도가 섬치곤 물이 아주 풍부한 편입니다. 이 자연의 신비를 품고 있는 나리분지 이곳을 찾으려면 겨울철엔 울릉도 뱃길이 포항 항로만 열려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울릉에서 김혜진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울릉도에서 섬 안의 섬과 같은 곳 나리분지 오늘 김혜진 아나운서와 함께 행복하게 여행 다녀온 기분이네요. 자, 3시 33분 됐는데요. 수험생들을 위한 응원과 격려의 문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2650님 지금까지 충분히 고생했습니다. 누구도 쉽게 평가하지 못할 만큼 결과에 상관없이 충분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고 1003님은 12년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기를 빕니다. 라고 하셨어요. 6505님 25년 전 이 공직 사무관 시험 때 긴장하니까 소변이 급해서 아주 애를 먹었어요. 시험 전에 꼭 대비하시라고. 네, 이 현실적인 얘기죠. 네. 안희연 씨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평소 문제 풀듯이 마음 편히 푸세요. 잘 모르는 거 찍어도 정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수험생 화이팅 하셨고 7769님은 공부만 해서 꼭 성공하는 건 아니죠. 살아보니 공부도 필요하지만 뭐든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좋은 것 같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좋아하는 일이 되지요. 수험생 여러분 실력 발휘하세요. 라고 하셨고 3343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신중하고 꼼꼼하게 답안지 작성 잘하고 유종의미 거두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수험생 여러분 이 컨디션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음 편하게 갖고 잘 될 거야 라면서 오늘 하루 특별히 긴장하시지 말고 보내면 내일
그 효과를 좀 보지 않을까. 저도 인생의 선배로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기분 좋게 오늘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자, 날씨와 교통 상황 간추린 뉴스 이어드리겠습니다. 기상청 강혜종 씨, 내일 날씨 궁금합니다. 네, 날씨 정보입니다. 날씨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예비 소집일인 오늘 바람은 좀 강해졌고 비도 약간 내리고 있지만 기온이 많이 내려거나 추워진 느낌은 별로 없는데요. 밤 사이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수능 한파가 있겠습니다. 먼저 내일 기온부터 보면 서울이 영하 3도, 철원, 대관령 영하 6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강원 영서 지방에는 한파특보가 발표됐습니다. 특히 낮 기온이 문제인데요. 서울 5도, 대구 9도에 머무는 등 내일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바람이 강해졌는데 내일까지도 바람이 계속 강하겠고요. 바다의 물결 또한 매우 높겠습니다. 수험생들은 이런 정보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비는 밤까지 내리겠습니다. 양은 얼마 되지 않겠습니다. 이 서울, 경기 등 중서부 지방은 5에서 30mm, 영동과 남부지방 5mm 안팎입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돌풍이 동반되는 곳이 있겠고 심지어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으니까 이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3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1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하나 리포터입니다. 네, 내일 비와 눈이 얼면서 도로가 무척이나 미끄럽겠습니다. 교통체증이 우려되니까요. 평소보다 집에서 일찍 나서서 출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도 도로가 많이 미끄럽습니다. 사고 나지 않도록 감속 운전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쪽으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동수원 나들목 3, 4차로에서 화물차 관련해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신갈분기점에서 동수원 나들목 4km가 정체입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는 판교에서 구리 방면으로 판교 분기점에서 성남 부근 그리고 서안암에서 강일까지 속도 떨어지고요. 더 지나서 계양에서 송내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양방향으로 작업 여파를 받고 있는데요. 양평 쪽은 공검터널 부근과 감곡나들목에서 여주분기점 4km 정체고요. 반대 창원 쪽은 연풍나들목 3km, 창녕나들목 2km가 작업 때문에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충북 청주에 있는 시스템 반도체 업체 주식회사 네페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발된 지 201일 만인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오늘 검찰에 출석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나 원내대표의 출석은 패스트트랙의 불법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고용시장의 뚜렷한 회복세가 10월 경기 동향에 그대로 반영됐다며 다만 제조업 40대의 고용 부진은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우리나라가 2%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소기업계가 주 52시간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늦춰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입법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오늘은 충청타임스 연지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지민입니다. 지금 청주 날씨는 어떤가요? 비가 오려고 비가 왔다 또 그쳤다 하는 그런 상황이라 좀 흐립니다. 예. 시간 지나면서 이제 비가 내릴 겁니다. 전국적으로 네. 비 소식이 있어요. 아직은 내리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고. 자, 오늘 청주에서 어떤 소식 준비하셨는지요? 네, 오늘은 민간 입학 중인 생태공원을 직영으로 돌리면서 청주시의회와 시민들이 좀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견해차가 좀 있는데요. 아, 그래요?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민간 위탁 중인 그 생태공원인데 이게 시가, 네. 청주시가 직영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글쎄 이 문제가 갈등을 빚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 생태공원이 좀 다른 공원하고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바로 두꺼비 생태공원이에요. 이곳은 2003년도에 토지 개발을 하면서 좀 사라질 위기에 있었던 두꺼비 서식지를 우리 시민들이 좀 지켜낸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3년간 치열하게 두꺼비 보호 운동을 하면서 환경 운동을 벌이고 그 이후 결과물에 따라서 생태공원이 조성됐는데 이 당시 환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두꺼비 친구들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네. 위탁 운영을 10년간 해왔던 것이죠. 네. 근데 이 민간 위탁을 하면서 해왔던 10년간의 그 기간을 이번에는 직영으로 돌리겠다라고 아하. 하면서 좀 의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지금 갈등이 빚어지고 네,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다 생각이 나네요. 이 두꺼비 생태공원 전국적으로 꽤 알려진 그런 생태 환경 친화적인 그런 공원인데 청주시 의회가 왜 이렇게 민간 위탁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정을 내리게 됐을까요? 예, 연 기자. 네, 우선 이 민간 위탁으로 민간 위탁을 직영으로 해야자라는 의견에는요. 네. 민간 위탁의 운영 효과가 좀 미비하다라는 네. 의견 하나 하고 또 보조금 관리를 소홀하게 했다라는 두 가지 명분이에요. 운영 효과가 저조하다. 그리고 보조금 그렇죠. 관리를 소홀히 했다. 네, 이 두 가지에다가 또 다른 공원하고 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라는 이런 논리로 좀 민간 위탁을 부결한 이유입니다. 아니 그 보조금 관리 소홀이라는 건 이건 무슨 의미인지 이걸 왜 소홀히 했나요, 실제로? 사실 들여다보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보조금을 사용하면서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이 이체 수수료가 문제가 있다라는 하나의 지적이고요. 네. 또 하나는 자원봉사자들한테 식비로 지급된 금액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정당한 지급이냐라는 문제에서 이제 시의회에서는 아니다라는 결정을 한 거죠. 네. 문제는 이 두꺼비 친구들에서는 이런 모든 문제를 시와 협의하에 진행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네. 이 생태공원이 있는 주변 그 지역민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 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사실 더 큽니다. 왜냐하면 이 공원이 있는 산남동이 신도시로 생겨났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사실 뿌리를 옮겨온 자리다 보니까 어떤 지역적인 근거가 없었는데 이 생태공원 중심으로 마을 운동이 이뤄졌거든요. 네. 그래서 마을 운동을 뭐 로컬 푸드 운동도 했었고요. 또 청소년들의 환경 교육도 진행되고 있고 또 소자본인들의 모임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좀 지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공동체 활동을 해왔습니다. 말하자면 마을 공동체 허브 역할을 해왔다고 그렇죠. 할 수 있겠군요. 네. 그러면 시의회 입장이 좀 난처할 수도 있겠는데 이후에 그렇죠. 이 청주시나 시의회 입장이 나온 게 좀 있습니까? 우선 시의회는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좀 행정감사를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정말 생태공원이 잘 운영됐는지를 한번 들여다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반면에 청주시 같은 경우는 직영을 지금 갑자기 위탁을 다시 돌려받아서 직영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네. 아마 내부 검토를 통해서 우리가 도저히 할 수가 없다라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민간 위탁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청주시는 효율적이다라고 하고 의회에서는 직영을 해라라는 아하. 좀 약간 뒤바뀐 입장입니다. 애매하네요. 어쨌든 그렇죠. 청주시는 운영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생태공원은 예. 생태적인 또 안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청주시는 운영할 여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관 협력으로 만들어진 공원인데 네. 당시에 이 공원이 만들어질 때 참여했던 시민 단체들은 어떤 생각입니까? 네, 시민사회단체들도 사실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운영의 장단점을 검토하지 않고 민간 위탁을 부결한 건 좀 문제가 있다, 절차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공원의 기능과 역할이 좀 더 다양해져야 되는데 기존의 공원들이 좀 약간 죽어있는 공간이었다면 이 생태공원을 중심으로 마을운동이 굉장히 잘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민단체에서도 역사성 생태성을 좀 담보하는 지역 문화 공간으로 남겨둬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에는 굉장히 공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냉정하게 볼 때 이 공원을 민간에 위탁하는 거하고 또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거하고 네. 가장 큰 차이가 어디에서 날까요?
우선 직영으로 할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이 파견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관리의 이점은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뭐 운영의 묘나 아니면 관리 부분에서는 가능하지만 네. 이 생태공원 같은 어떤 마을 운동이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찾아가서 이곳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미흡할 거로 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현재 전국에서 이렇게 운영되는 곳이 하나 있는데요. 강화 갯벌센터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하다가 직영으로 돌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관리 쪽으로만 치우치고 있는 곳이 하나 있고요. 예. 화포천 습지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직영하다 민간으로 돌렸는데 오히려 네. 좀 더 활발해지는 그래서 이러한 세부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입장입니다. 말씀 들어보면 민간 위탁 쪽이 더 관리가 더 잘 된다 이렇게도 들리기도 합니다만 네. 어쨌든 이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뭐 토론회에서도 전국 모델로 이 두꺼비 생태공원이 이 사례로 나올 네. 만큼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네. 우리나라에서 또 이 양서류 생태공원은 참 드물잖아요. 뭐 세계적으로도 첫 사례라고 하고요. 아, 그래요? 네, 더군다나 또, 이게 시민운동으로 만들어졌다는 역사성도 좀 살려야 될 가치가 있지 않나 네. 싶은데 앞으로 이 문제가 이 지역에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현재 예정돼 있는 것은 이제 시의회에 다시 한번 재상정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또 시의원들을 좀 설득하고 있는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지역민도 단체에서도 하지만 우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영이 좋은지 아니면 위탁이 좋은지에 대한 좀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 공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을 운동의 이 거점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지 여기에 좀 더 그렇죠. 초점을 맞춰서 검토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팔도 기자가 간다. 충청타임스 연지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규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매주 수요일에는 맛있는 음식과 좋은 식재료를 찾아서 전국 구석구석 순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맛을 찾아서 요리톡 조리톡 박상현 맛칼럼니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굴 얘기를 준비하셨네요. 네. 요즘이 제철이죠. 이게 약간 좀 지났나요? 제철이라기보다는 지금부터가 수요가 제일 많을 때입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김장철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수요가 많아져 가지고 근데 굴의 출하량은 이제 지금부터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예. 지금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가지고 한 내년 3월까지 뭐 이렇게 내년 쭉 3월까지. 늘어나서 예. 그러면 뭐 제철 굴 하면은 크기나 맛이 좀 다른가요? 아무래도 이제 크기는 조금씩 더 커집니다. 더 커지고. 네. 그런데 맛은 조금씩 깊어지는데 사실 굴이 제일 맛있는 시기는 지금이라기보다는 1월, 2월이 훨씬 맛있고. 근데 지금 이제 수요가 많은 것은 김장철이라서. 네. 김장철에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굴 수요가 제일 많이 있어요. 그러면 좀 더 비싼 거 아닙니까? 지금이 제일 비싸죠. 시기적으로 김장철이라. 오히려 굴은 그래서 제일 맛있는 1월부터가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굴값은 아마 1월부터 굴이 제일 맛있어질 때부터 굴값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장 합리적으로 구입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 우리나라에서 굴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딜까요? 통영이죠. 통영굴 맞아요. 예. 으뜸으로 치죠. 예. 왜 그렇죠? 생산량이 일단 통영이 우리나라 굴 전체 생산량의 80%가 통영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렇게나 많아요. 예. 또 통영이 이렇게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보통 우리 남해안 쪽이 보면 이렇게 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바다가 잔잔하고 그 다음에 이 섬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각종 무기물들 때문에 바다에 영양분이 풍부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굴을 키우기 아주 적합한 곳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 통영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 그리고 서양에서도 미국에서도 수입을 해갈 정도로 유명하거든요. 네. 그리고 덕분에 이 통영에서 이렇게 많은 양의 굴이 생산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굴을 개수 단위가 아니라 킬로그램 단위로 먹을 수 있는. 그만큼 풍족하다는 거죠. 네, 상대적으로 값도 저렴한 저렴하고. 편이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보면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예. 이렇게 이 굴을 생산해내는 곳 찾아가면 아무래도 이제 굴 요리가 많잖아요. 네. 뭐 저는 그냥 신선하게 날로 먹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만 이 대표적인 지역의 굴 요리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통영에서 이제 굴이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아주 전통적으로 통영에서 유명한 것은 굴국밥. 굴국밥. 네. 그리고 굴밥. 네. 굴을 같이 넣어가지고 지은 굴밥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유명한데 요즘은 보니까 이렇게 이제 굴로 할 수 있는 뭐 모든 것들 생굴, 뭐 굴무침, 굴전, 굴미역국, 굴튀김, 굴밥 이런 모든 것들을 요리가 가능해요. 이걸 굴이. 코스로 먹을 수 있는. 아 코스로. 네, 그래서 통영에 가면 이걸 예. 통영 그 굴 코스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저렴합니다. 1인당 한 25,000원에서 3만 원 정도. 아이고. 굴을 몇 개나 먹게 될까요? 아니 몇 개가 아니라 많이 한 드시게 몇 됩니다. 킬로그램 정도 먹게 될까요? 그래서 통영에 가시면 이거 굴 코스 한번 드셔보시면 굴과 관련된 모든 요리를 드실 수도 있고. 네. 요즘은 또 이게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굴과 삼겹살과 김치를 같이 구워가지고 네. 같이 먹는 굴삼합도 이렇게 인기가 이걸 또 있더라고요. 굴삼합이라고요. 예. 예. 굴도 같이 익혀요? 아니면 날로요? 날로 드시기도 하고 같이 익혀서 드시기도 하고 아. 그래서 쌈 싸서 이렇게 쌈에 싸서 드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묵은지에다가 싸서 먹습니까? 묵은지는 아니던데. 아 그래요? 네. 근데 요즘은 그 양식을 많이 하잖아요. 네. 양식굴하고 천연굴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게 굴에 있어서만큼은 이것이 자연산이다 혹은 양식이다 이걸 구분하는 게 참 애매한 지점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보통 우리가 양식이라고 하면 인공으로 부화를 하고 그리고 사료를 먹여서 키우는 예. 걸 양식이라고 하는데 굴을 키우는데 굴 양식은 좀 뭐냐면 유생 그러니까 이렇게 굴의 새끼를 아주 작은 굴의 이 유생을 가리비나 그 굴껍질 혹은 바위에 붙여주는 것만 사람이 하고 나머지는 전부 자연의 힘으로 키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굴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걸 양식이라고 하지 말고 굴을 키우는 방식으로 좀 말해달라. 뭐 이건 뭐 투석식이다. 특별한 과정은 없는 거예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방식은요? 어떤 게 있다고요? 뭐 투석식은 뭐죠? 투석식은 뭐냐면 바위에 네. 돌에 이렇게 굴에 유생을 붙이는 경우가 거, 있고 투석식. 그다음에 이제 지주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다에 이렇게 그 장대 같은 걸 꽂아두거든요. 네. 여기에 굴을 붙이고 이렇게 붙여요. 손을 연결해가지고 굴이 붙는 거.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것은 수화식. 예. 수화식은 이제 가리비나 굴 껍질에 이렇게 유생을 붙여가지고 네. 바다 밑에 그러니까 수하라는 것은 물 아래에서 키운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바닷물 속에서 이제 키우는 걸 수화식이라고 하는데 우리 통영에서 키우는 방식이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키우면 이게 굴이 밖으로 드러나는 일이 없습니다. 아하. 물 속에서만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통 봄에 붙이고 난 다음에 이듬해 겨울 정도 되면 굴을 수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빨리 자라고 크게 자라고. 그래서 이제 수화식 그래서 이제 생산하시는 분들도 양식이라고 부르지 말고 네. 그 통영에서는 수화식이라고 꼭 불러달라고 이렇게 생산자들이 좀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뭐 수화식이 됐건 투석식이 됐건 지주식이 됐건 어쨌든 유생을 붙이는 사람의 손이 닿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 않고 사람의 손이 전혀 닿지 않는 굴의 맛의 차이가 있어요. 거의 없다고 보셔도 좋을 예. 것 같습니다. 사람 손맛이 없어지는 거고. 어쨌든 양식이라는 표현보다는 통영에서는 수화식 굴이다. 예.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요. 예. 굴을 흔히 바다의 우유라고들 네. 얘기하는데 그 정도로 영양이 좀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영양이 풍부하죠. 그래서 뭐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래서 굴은 정말 많이들 좋아하셨고 네. 지금도 좋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굴을 하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바다의 우유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네. 이게 이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칼슘이 풍부하기 때문에 네. 이 성장기 이 어린아이들한테도 매우 좋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굴은 수산물 중에서 가장 완전 식품에 가깝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철분, 구리, 칼슘 등이 풍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상적인 면역 기능과 함께 세포 분열의 필수 영양소인 아연. 네. 이렇게 아연이 풍부한데 이 아연이 풍부한 것은 또 남성들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굴은 정말 버릴 게 하나도 영양의 없는 보고네요. 영양에 있어서만큼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자, 굴을 사왔습니다. 네. 손질을 좀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굴은 최대한 사람 손이 안 닿도록 손질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 그래서 소금을 좀 섞어가지고 예. 물을 부으신 다음에 보통 이렇게 손으로 살살살살 흔들어 주시는데 예. 이 사람 체온도 사실은 굴에 선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리콘 주걱 같은 걸로 네. 살살살 흔들어 주시기만 하면 소금물로? 이제, 네, 소금물로. 그러면 이제 굴에 붙어 있던 이물질들이 떨어져 나가는데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손이 안 닿도록 이렇게 손질하시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죠. 굴은 사람 손을 싫어하네요. 그렇죠. 그 양식할 때도 유색만 딱 붙여줘요. 예, 예. 끝이니까 네. 사람을 싫어하는 네. 굴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굴을 좋아합니다. 예. 아주 정확한 지적이시 만약에 네. 굴이 너무 많아서 바로 먹질 못해요. 이거 보관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보관은 좋습니까? 보통 굴은 냉동 보관하셔도 되거든요. 네. 껍질 까서 이제 보통 우리가 유통이 되는데 근데 보관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다시마 물 같은 데 소금을 좀 섞어가지고 네. 요 물을 좀 부어주시는 게 다시마 물까지도 필요 없고 소금물에 그래서 같이 얼려요? 네, 같이 얼리시는 게 좋습니다. 아. 아니면 굴알만 같이 얼리면 네. 이게 쪼그라들면서 선도가 좀 떨어지죠. 아니요, 물기를 얼리는데 나중에 녹일 때 보면 굴에 있는 수분이 같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 굴의 크기가 쪼그라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금물에다 같이 이렇게 올리시면 굴 껍데기죠, 예. 같이. 예? 그러니까 굴을 껍질을 깐 상태에서. 네.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껍질을 깐 상태에서 굴이 유통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굴을 사실 때도 보면 포장된 상태가 물 속에 들어있는 상태로 네, 굴이 포장이 맞아요.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얼리실 때도 약간의 소금물. 네, 오늘 굴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 재밌게 나눴습니다. 박상현 마칼럼니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문자 많이들 보내주셨어요. 이 수험생들 힘내시라고 많이들 보내주셨는데 4684님, 3128님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도 3시 5분 다시 오겠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규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